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북한이 광복절 기념사를 평가 전화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글쎄 뭐 비난이 계속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이번 비난은 그냥 지나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광복절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특별한 날이고 또 문 대통령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일 관계 정상화도 얘기했고 2032년에 또 평양과 공동 올림픽 개최, 2045년에 통일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키를 조절해 가면서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에서 아주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비난을 방송에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저급한 단어와 경박한 표현으로 대통령을 이제 조롱 내지 비난함으로써 북한이 남북 관계를 계속 그 압박과 파탄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좀 통일부가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 통일부 반응에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청와대가 이제 반응을 내놓으려고 그러지만 또 청와대까지 나서면 북한과 강대강 기조가 충돌하면서 더 남북 관계가 이제 꼬이고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일단 통일부가 이제 반응을 내놨습니다. 통일부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은 북한의 도를 넘은 그런 지적과 비난이 남북관계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번 조롱과 비난의 어떤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인데 이 훈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야전에서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CPX라고 해서 지휘소 훈련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훈련이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방어적 훈련이라는 성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통일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앞으로 자제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 비난과 함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벌써 이게 5월 이후만으로도 지금 8차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5월 달에 이제 2차례를 하고 7월에 들어와서 6차례. 그래서 토탈 지금 8차례를 발사함으로써 뭐 굿모닝 미사일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미사일이 날아왔다라는 뭐 그런 정도로 미사일이 상시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 통천이라고 해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고향이죠. 그 통천 15km 지점에서 동해상에 이제 발사를 하고 북한이 그 다음 날 미사일 발사에 꼭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새로운 무기 시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도 저희가 대기 어려운 정도의 외국 명칭을 가진 미사일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자꾸 첨단 무기 기술 개발 시험을 함으로써 이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이자 또 한반도에 비핵화를 가져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향후 남북 관계 또 비핵화 문제에 굉장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통천이라는 그 지역에도 또 집중을 하는 기사들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통천은 박지원 위원도 트위터에서 여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남북관계 화해에 대한 의지가 담은 그런 이제 고향인데 거기서 쏘므로써 이거는 북한이 대단히 이제 유감이다라고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바로 또 비난을 이제 하는 등 남북이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이고 사실은 통천까지 미사일이 내려옴으로써 이제 남측이 지금 F-35 전투기가 배치된 일종의 청주 비행단 또 사드가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 쪽 뭐 이런 남측의 군사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측의 대응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일부 이제 군사적인 대응으로 해서
플랜 B라는 뭐 계획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제 중기 국방 계획이라고 그래서 뭐 경항공모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무기 체제 도입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과 무기 대결, 강대강 대결로 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여전히 이 8월 20일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과 미국이 대화 국면으로 가고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아직도 이제 플랜 A 쪽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 외무차관이 중국과 북한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육자회담할 때도 갑자기 언론을 상대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을 상대하고 늘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여기에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이제 깨우치는 전략이죠. 네. 최근에 하여튼 뭐 미중 간 또 미러 간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역과 각종 무기 대립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차관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일종의 북한과 러시아 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입장을 외부에 알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회복하고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동북아에서 러시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뭐 각인 전략이랄까요.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의 최대 목표가 우리나라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해킹 사이버 공격 보고서가 이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지난해만 35건의 북한이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킹을 하면 이제 돈을 벌겠죠.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해킹을 통해서 이제 벌었는데 네. 그 중에 35건 중에 10건이 이제 한국, 우리나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가까우니까 공격하기도 좋고 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엔에서 정식 보고서가 채택되면 북한을 이제 해킹 국가로 분류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는 뭐 사실상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규 제재가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국가의 어떤 정보망을 보호하는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책임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 경제 제재가 지금 압박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해킹을 통한 경제적 공격 피해 이런 것은 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난 판문점 남북미 회동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미국을 방문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이번 9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총회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뭐 이런 좀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뭐 트위터로 재미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일전에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싶다.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트위터를 올렸더니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진짜 10분 만에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성사가 됐다라고 그랬고 네.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9월 연설을 하면 거기 뉴욕에 왔다 워싱턴에 오면 좋겠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노이 회담 지난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올 때도 비행기가 여의치 않아서 기차를 타고 왔고 또 싱가포르 회담 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먼 뉴욕 워싱턴까지 자기네 비행기도 없는데 어디서 빌려 타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가서 얻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연설은 미니스터급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용호 외무상이 아마 한 15분간의 유엔 총회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서서 연설을 하는 그림을 그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또 미국 국내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트위터를 날리는데 요거는 조금 성사 가능성은 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참 국제 정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탈북모자의 사망 소식이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와서 배고파서 아사 굶어 죽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42살의 이 탈북 여인이 이제 지난해 말 중국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6살 아들하고 관악구에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사망 시점이 발견 시점보다 2달 전, 그리고 이제 집안에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아사 굶어 죽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제 일부 언론이나 또 단체에서는 혹시 정부가 탈북자들을 홀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탈북민들도 국내에 정착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벌받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분이 왜 위기 가정, 위기 관리 대상에서 이제 빠졌느냐, 이제 그게 좀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분이 휴대폰도 또 안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손을 좀 내미는 자구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아마 이제 삶의 의욕이라든가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전혀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동사무소에 사실은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좀 구호의 손길을 요청했으면 아직은 뭐 한국사회 복지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이분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일단 이제 어떤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부가 통일부 주관으로 14개 시도 또 뭐 단체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탈북민들도 만약 어려우면 뭐 국내인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요즘 뭐 복지가 최소한의 복지는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비극이 남한에서는 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한 몇 주간 계속 남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목소리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